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8대서 가장 비옥하다는 나주 평야의 끝자락.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여 마치 작은 성곽을 연상케 하는 대저택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박만석 대감의 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박부자라 불렀으나 정작 본인은 그 호칭을 끔찍이도 싫어했다. 곳간에 쌀가마니가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있고 비단옷이 수백 벌이어도 채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욕망. 그것은 바로 벼슬이었다.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나른한 오후. 박만석은 대청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허, 세상만사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는 감투 하나 쓰는 것이 이리도 어렵단 말인가. 이놈의 총우석에서 쌀벌레처럼 늙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는 며칠 전 한양에서 내려온 먼 친척이 종구품 참봉 벼슬을 얻었다며 거들먹거리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돈으로 족보를 세탁하고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쳐보아도 조정의 문턱은 그에게만 유독 높았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쇠를 긁는 듯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의 지붕 위로 자색석이 루이치가 서려 있으니 필시장차 나라를 뒤흔들 인물이 나올 터이거늘 주인이 눈이 어두워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박만석은 벌떡 일어났다. 나라를 뒤흔들 인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것이다. 그는 즉시 하인을 시켜 대문 밖의 인물을 모셔오라 호통쳤다. 잠시 후 마당으로 들어선 이는 남루한 누더기를 걸쳤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늙은 도사였다. 도사는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조그마한 물체를 들고 있었다. 박만석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노인장, 방금 내 집 기운을 논하였소. 그게 무슨 소리요? 도사는 박만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껄껄 웃었다. 대감, 소인은 청기를 읽는 떠돌이 도사일 뿐입니다. 허나 이 집 마당에 들어서니 용이 승천할 기운이 가득한데 정작 그 용을 깨울 여의주가 없구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여의주라니 내 곳간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요.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요? 박만석이 조급하게 묻자 도사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들고 있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금은보화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높은 분의 눈에 들려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물을 바쳐야지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금돈입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쭈글쭈글하고 털이 듬성듬성한 손바닥만 한 새끼 돼지 한 마리였다. 콧구멍은 짝짝이었고 꼬리는 힘없이 축 처져 있어 누가 봐도 장터에서 헐값에 팔릴 법한 비루한 몰골이었다. 박만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이 미친 늙은이가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이따위 병든 돼지가 무슨 보물이라는 개냐. 박만석이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 소리치려는 찰나 도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일갈했다. 어리석도다 범인의 눈에는 돌멩이로 보이나 현자의 눈에는 옥으로 보이는 법. 이 돼지는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녀석은 이슬만 먹고 자라며 주인의 정성에 따라 하룻밤새에 집채만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 살결이 천하제일의 진미가 되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운명을 타고났소이다. 박만석은 임금님의 수라상이라는 말에 멈칫했다.
도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돼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 훗날 조정에 진상 도움해 보십시오. 전하께서 맛보시고 크게 기뻐하시어 벼슬을 내리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소인은 단지 청기를 따를 뿐. 이 보물을 알아볼 주인을 찾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박만석의 뇌리에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자신이 키운 거대한 황금 돼지를 임금님께 바치고 임금님이 감탄하며 자신에게 어사화와 관복을 하사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돼지의 짝짝이 콧구멍을 다시 훑었다. 다시 보니 어딘가 비범해 보이는 것도 같았다. 하흠, 그렇다면 이 돼지의 몸값은 얼마요? 박만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도사는 손가락 5개를 펴보였다. 쌀 500석. 그 이하로는 천기를 누설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쌀 500석. 하인들이 기겁하며 웅성거렸으나 박만석은 이미 홀린 상태였다. 쌀 500석이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 값이었으나 벼슬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것이 대수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곡간 열쇠를 하인에게 던졌다. 당장 내어드려라. 이 귀한 분을 빈손으로 보낼 셈이냐.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도사는 쌀표를 받아 챙기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한 급한 걸음걸이였으나 박만석은 눈앞의 돼지를 보느라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마당에 덩그러니 남은 것은 쌀 500석을 주고 산 쭈글쭈글한 새끼 돼지와 박만석뿐이었다. 박만석은 돼지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감격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오냐, 너는 이제부터 내 복덩이다. 어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네가 살이 찌는 만큼 내 벼슬길도 열릴 것이니. 그 순간이었다. 박만석의 손에 들린 새끼 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만석과 눈을 마주쳤다. 돼지의 작고 까만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그리고 돼지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짧게 소리를 내었다. 굴, 그 소리는 평범한 돼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어리석은 인간을 비웃는 듯한, 혹은 앞으로 닥칠 끔찍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차가운 냉소 엘랭샤오가 담겨 있었다. 박만석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시했다. 헤어허, 녀석 참 벌써부터 기품이 넘치는구나. 여봐라, 당장 안방 아랫목에 비단 이불을 깔아라. 오늘부터 이분은 우리 집 상전이시다.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혀를 찼지만 주인의 엄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나주 평야의 대부호 박만석의 집에 쌀 500 석짜리 상전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이 가문의 기둥뿌리를 뽑고 박만석의 자존심을 맷돌에 갈아버릴 대재앙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돼지는 비단 이불 위에서 편안하게 하품을 했다. 그 입계는 마치 인간처럼 교활한 미소가 걸려있는 듯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대감의 저택은 전쟁터라도 된 듯 소란스러웠다. 안주인은 부엌에서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었고 머슴들은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느라 비짓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 모든 소동의 중심은 다름 아닌 사랑채의 가장 안쪽, 비단 병풍으로 둘러싸인 작은 돼지우리였다. 박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돼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쌀 500석을 투자한 살아있는 보물이 혹여나 배가 고파 칭얼거릴까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여봐라, 준비한 아침 수라상은 아직이더냐. 우리 복덩이가 배가 등가죽에 붙게 생겼다. 박만석의 호통에
부엌 어멈이 허겁지겁 쟁반을 들고 달려왔다. 쟁반 위에는 갓 지은 이천 쌀밥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영광 굴비, 그리고 소고기를 다져 만든 떡갈비가 놓여 있었다. 사람도 생일날에나 받아볼 법한 진수성찬이었다. 하인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광경을 훔쳐보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새끼 돼지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꿀, 꿀. 돼지는 마치 이따위 싸구려 음식으로 나를 대접하려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듯 밥그릇을 뒷발로 차버렸다. 박만석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무릎을 탁 쳤다. 역시 보통 짐승이 아니로다. 천년에 한 번 나올 영물이라더니 입맛 또한 고고하구나. 평범한 밥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계 과연 임금님께 진상될 자격이 있다. 그는 즉시 집색에 창고 열쇠를 던져주며 비장하게 외쳤다. 당장 약재상으로 달려가거라. 백두산에서 캔백년 묵은 산삼과 완도 앞바다의 전복,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를 구해오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집사는 사색이 되어 말렸다. 대감마님, 산삼 한 뿌리면 우리 집 머슴 들릴 연치 세경입니다요. 돼지에게 산삼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청기를 어찌 알겠느냐. 이 투자는 훗날 정승판서의 벼슬로 돌아올 것이다. 잔말 말고 다녀오너라.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화로운 돼지 수라상이 차려졌다. 쌉싸름한 산삼 향기가 방 안에 진동했고 전복죽은 금가루가 뿌려진 듯 빛났다. 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산삼 뿌리를 집어 돼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자, 드시오. 이것이 바로 불로장생의 명약입니다. 이걸 먹고 부디 태산처럼 거대해지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돼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순식간에 산삼을 낚아채 아기 이꾸이처럼 씹어 삼키는 것이 아닌가. 우적우적 씹는 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보고 있는 박만석의 뼈가 다 시릴 지경이었다. 돼지는 순식간에 산삼을 해치우고 전복죽 그릇에 머리를 쳐박고 혀로 바닥까지 싹싹 핥아먹었다. 그 작은 몸집 어디에 그 많은 음식이 들어가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식사를 마친 돼지는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리며 거대하게 트림을 했다. 꺼어억.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아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릴 정도였다. 박만석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오, 잘 먹는다. 저 기운찬 트림 소리를 보아라. 필시 뱃속에서 기운이 용솟 숨치고 있을 게야. 오늘 밤이 지나면 호랑이만하게 커져 있겠지. 그날 밤 박만석은 돼지 옆에서 잠을 청하며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돼지는 집채만큼 커져 있었고 임금님은 그 돼지의 등 위에 올라타 박만석에게 금관을 씌워주고 있었다. 박만석은 잠꼬대로 웃음을 흘리며 행복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박만석은 식솔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저울을 설치했다. 하인들은 어제 그 엄청난 양의 보약을 먹었으니 분명 돼지가 살이 쪘을 것이라 수군거렸다. 자, 모두 긴장하거라. 이 저울에 눈금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가문의 영광도 올라가는 것이다. 박만석은 경건한 마음으로 비단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돼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저울추에 쏠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저울 막대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어라, 저울을 보던 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감마님, 이상합니다. 저울추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요.
무슨 헛소리냐. 똑바로 보지 못할까. 박만석이 달려들어 저울 눈금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어제 500냥어치 산삼과 전복을 먹어치운 돼지의 몸무게가 오히려 처음 왔을 때보다 한 양 약 37g이 줄어 있었던 것이다. 돼지는 저울 위에서 태연하게 뒷다리로 귀를 긁으며 하품을 했다. 쭈글쭈글한 가죽은 여전했고 배는 오히려 더 홀쭉해 보였다. 그 비싼 보약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럴 리가 없다. 저울이 고장 난 게야. 아니면 내 놈들이 밤새 돼지를 굶긴 게지. 박만석이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의 멱살을 잡았지만 하인들은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 돼지가 박만석을 빤히 쳐다보며 다시 한번 입맛을 다셨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어제 먹은 건 간식이었고 오늘 아침은 언제 주나. 박만석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 밑빠진 돼지의 산삼 붓기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이미 쌀 500석과 산삼값을 날린 박만석은 멈출 수가 없었다. 본전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더 가져와라. 곰 발바닥이든 용의간이든 다 가져와. 이놈이 살이 찔 때까지 내 기필코 먹이고야 말겠다. 광기에 사로잡힌 주인의 외침과 그를 비웃듯 꼬리를 살랑거리는 작은 돼지의 모습 위로 아침 해가 야속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산삼과 전복을 먹여도 무게가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박만석 대감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며칠간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어찌하여 먹는데 살이 안 찌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기상천외했다. 그렇다 이놈이 게을러서 그렇다 먹고 잠만 자니 소화가 너무 잘 되어 살로 안 가는 게야. 적당한 운동과 자극이 있어야 뼈가 굵어지고 근육이 붙는 법 예로부터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아끼지 말라 하였다. 박만석은 이것을 충격 요법이라 명명했다. 그는 헛간에서 먼지 쌓인 회초리를 찾아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돼지가 있는 사랑채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손에는 매서운 회초리가 들려 있었다. 이놈, 돼지야. 오늘은 내 놈의 게으른 뼈마디를 늘려줄 참이다. 썩 일어나거라. 방문을 벌컥 열자. 돼지는 여느 때처럼 비단 방석 위에서 배를 까뒤집고 코를 골고 있었다. 그 태평한 모습에 박만석의 뚜껑이 열렸다. 내 놈이 내 재산을 축내고도 잠이 오느냐 받아라. 이것은 너를 위한 사랑의 매니라. 박만석은 기압과 함께 회초리를 허공으로 갈랐다. 이압, 휙 하는 파열음과 함께 회초리가 돼지의 엉덩이를 향해 정확히 날아갔다. 짝 하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돼지가 마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엉덩이를 살짝 왼쪽으로 비틀어 버린 것이다. 철썩 회초리는 돼지의 엉덩이 대신 그 아래 깔려있던 최고급 명주 이불을 강타했다. 어라 이 녀석 보게. 박만석은 당황했다.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한번 회초리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머리였다. 개 섰거라. 그러나 돼지는 이번에도 날렵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초리는 허공을 가르고 그대로 바닥을 내리쳤다. 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짧은 다리로 종종 걸음을 치며 방구석으로 도망가는 척했다. 하지만 그 걸음거리는 도망이라기보다는 마치 술래잡기를 즐기는 아이의 그것처럼 경쾌했다. 어디를 가느냐 게으름뱅이 녀석. 약이 오를 대로 오른방 만석이 몽둥이를 바꿔들고 쫓아갔다. 좁은 방 안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박만석이 몽둥이를 내려칠 때마다
돼지는 묘기 대행진을 펼쳤다. 박만석이 내려 찍으면 돼지는 옆으로 구르고 좌구르기, 횡으로 휘두르면 점프를 했다. 점프 회피. 그 동작은 굼뜬 가축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무림고수가 펼치는 경공술인 축지법을 보는 듯했다. 혁! 헉! 이 쥐방울만한 놈이 왜 이리 빠른 개냐. 박만석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돼지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돼지는 박만석이 가장 아끼는 고려청자 도자기 옆에 딱 붙어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도발 그 자체였다. 어디 한번 쳐보시지. 박만석은 이성을 잃었다. 도자기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로지 저 얄미운 돼지놈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몽둥이를 풀스윙으로 휘둘렀다. 요겨라 이놈. 그 순간 돼지는 쇽 하고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와장창 거대한 파열음이 사랑채를 뒤흔들었다. 박만석의 몽둥이는 돼지가 아닌 가문의 가보인 고려청자 운항문 매병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몽둥이는 도자기를 깨고도 멈추지 않고 관성에 의해 그대로 박만석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그악! 박만석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천냥짜리 도자기가 가루가 된 정신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청자, 이 망할 놈의 돼지 새끼가 나를 죽이는구나.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하인들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주인은 바닥에 엎어져 울부짖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 돼지였다. 돼지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 사인에 앉아 앞발로 얼굴을 씻으며 고양이 세수하듯 박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짧게 꿀꿀거렸다. 마치 운동 잘했네, 밥 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인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요? 돼지는 잡으셨습니까? 박만석은 퉁퉁 부은 다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윤기가 더 흐르는 듯한 돼지의 모습이었다. 매질은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다. 안 되겠다. 무력으로는 안 돼. 박만석은 패배를 인정했다. 이 돼지는 보통 놈이 아니었다. 때리면 피하고 굶기면 시위하고 먹이면 살이 빠지는 요물이었다. 의원, 용한 의원을 불러라. 내 몸이 아니라 저 돼지놈을 고칠 의원을 당장 불러오란 말이다. 박만석의 처절한 외침이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 메아리 쳤다. 폭력의 끝은 결국 자기 파괴였음을 박만석은 뼈저리게 문자 그대로 뼈가 아프게 깨닫고 있었다. 정강이의 부목을 댄 채 끙끙 앓던 박만석 대감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왔다. 옆 마을 장터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집신으로 산삼을 만들어낸다는 전설의 명예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만석은 하인들을 시켜 그 의원을 감에 태워 모셔오게 했다. 도착한 의원은 허우대부터가 남달랐다. 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머리에는 학이 그려진 관을 쓰고 있었으며 부채에는 천하제일 침술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허풍슈풍. 이름 그대로 풍허세 이 심하기로 유명한 돌팔이였으나 박만석의 눈에는 구세주로 보였다. 오, 의원님, 제발 제 자식, 아니, 제 돼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먹여도 크지를 않습니다. 허풍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돼지우리로 들어갔다.
돼지는 여전히 비단 방석 위에서 윤기 나는 배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다. 허풍은 심각한 표정으로 돼지의 콧구멍을 들여다보고 꼬리를 잡아당겨보고 심지어 돼지의 앞발을 잡고 맥을 짚는 신용까지 했다. 한참을 침묵하던 허풍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기가 막히는구려. 이 돼지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치가 뭉쳤다고 하지요. 이 녀석은 천지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하여 단전 배꼽 아래 애기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처럼 기운이 팽창하지 못하고 안으로만 응축되니 겉모습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박만석은 고개를 주걱거렸다. 왠지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허풍은 품속에서 자개로 장식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시커멓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엄지손가락만한 환약이 하나 들어있었다. 이것은 서역에서 건너온 비방으로 만든 세척환 CD환, 시선에는 약입니다. 막힌 혀를 뚫고 뼈와 가죽을 새롭게 태어났게 하는 환골탈태, 후안구도타야의 묘약이지요. 이것만 먹이면 내일 아침 당장 호랑이만 한 덩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박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값은 얼마요? 본래는 1000냥을 받아야 하나. 대감의 정성에 감복하여 쌀 300석에 드리리다. 또다시 쌀 300석이 날아갔다. 하지만 박만석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약은 즉시 투여되었다. 쓴 약이라 안 먹을 줄 알았으나 돼지는 환약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날름 받아먹었다. 마치 맛있는 사탕을 먹듯 오물거리는 모습에 박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박만석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돼지우리 문틈으로 안을 훔쳐보았다. 약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다. 자정 무렵이었다. 갑자기 돼지의 몸에서 뿡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 드디어 커지는가. 박만석은 숨을 죽였다. 연기가 거치고 드러난 돼지의 모습은 실로 기괴했다. 크기는 요만큼도 커지지 않았다. 대신 돼지의 털이 바뀌었다. 거칠었던 털이 다 빠지고 그 자리에 황금빛이 도는 비단결 같은 털이 자라난 것이다. 달빛을 받은 돼지의 몸은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렸고 짝짝이었던 콧구멍은 묘하게 균형이 잡혀 마치 귀공자 같은 인상을 풍겼다. 아니, 왜 크지는 않고 때깔만 고와진단 말인가. 박만석이 실망하여 중얼거리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돼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네 발로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 돼지는 뒷다리에 힘을 주더니 사람처럼 꼿꼿하게 두 발로 일어섰다. 그러고는 앞발 이제는 손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을 뒷짐지고 마치 실을 읊는 선비처럼 방 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돼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기 그지없었다. 놈은 방 한구석에 있는 거울 앞에 서더니 앞발로 자신의 매끄러운 황금빛 털을 쓸어 넘기며 요염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쁘지 않군.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한 박만석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공포심보다는 황당함이 뇌를 지배했다. 돼지가 직립보행을 하다니, 게다가 저 거만하게 뒷짐진 자세는 평소 박만석이 하인들을 꾸짖을 때 취하던 자세와 똑같지 않은가. 박만석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돼지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박만석이 마시다 남긴 찻잔을 들어 우아하게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덜그럭
박만석이 놀라 문고리를 놓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돼지가 획 고개를 돌려 문틈을 쏘아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돼지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아주 천천히 다시 네 발로 엎드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꿀꿀거리며 멍청한 짐승 흉내를 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웃고 있었다. 이 요물요물이 들어왔어. 박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음 날 아침 허풍 의원은 이미 줄행랑을 친 뒤였고 돼지는 여전히 작고 아름답고 사악할 정도로 귀여운 모습으로 아침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만석은 깨달았다. 이 돼지는 단순히 안 크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인간을 가지고 노는 능력을 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털이 황금색으로 변한 이 돼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황금돼지라 불리며 구경거리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황금털 사건 이후 박만석 대감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답시고 대문을 두드려 댔고 밤에는 혹시나 도둑이 들어 그 귀한 그리고 괴상한 돼지를 훔쳐갈까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게다가 어젯밤 목격한 직립보행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그는 결단을 내렸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이놈을 감시하겠다. 이놈이 밤에 몰래 일어나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해가 질 무렵 박만석은 자신의 요와 이불을 싸들고 사랑채 돼지우리로 들어갔다. 하인들은 대감이 드디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박만석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돼지의 코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팔짱을 끼고 놈을 노려보았다. 잘 들어라. 요물아,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오늘 밤 그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마. 그리고 박만석은 옆에 놓인 야식 특제 꿀꿀이죽 그릇을 밀며 으름장을 놓았다. 자는 척하지 말고 틈틈이 이것도 먹어라. 살이 안 찌면 내일 아침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돼지는 황금빛 털을 반짝이며 박만석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박만석이 가져온 비단 이불 끄트머리에 슬쩍 앞발을 올렸다. 어허, 어디 감히 거긴 내 자리다. 너는 저기 지푸라기 위에나 누워라. 박만석이 돼지의 발을 쳐냈지만 돼지는 끈질기게 다시 발을 올렸다.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촛불은 가물거리고 사위는 고요했다. 박만석은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눈을 부릅떴다. 절대 안 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돼지가 눕지도 않고 앉아서 박만석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가 마치 깊은 호수처럼 일렁거렸다. 돼지는 규칙적으로 쿨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마치 사람을 최면으로 이끄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박만석의 눈꺼풀이 천근망은 무거워졌다. 안 돼. 이놈이 주술을 부리는 게야.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따뜻하고 몽롱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돼지가 씩 웃으며 다가오는 흐릿한 잔상뿐이었다. 고지요. 새벽달기 우는 소리에 사랑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집사와 하인들이었다. 대감마님, 기침하셨습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선 하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실로 기가 막힌 주객전도 주카디엔다오의 현장이었다. 방 한가운데 깔린 최고급 비단 요 위에는 황금털을 가진 돼지가 대자로 뻗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놈은 박만석의 목침 나무 베개 을 베고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입가에 침까지 흘리며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인인 박만석은 어디에 있는가? 대감마님, 집사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은 구석에 있는 거대한 나무 구유 여물통이었다. 박만석은 좁디 좁은 구유 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옷에는 밤새 돼지가 먹다 남긴 꿀꿀이죽과 쌀겨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는 꿈속에서 맛있는 거라도 먹는지 입을 오물거리며 구유통 모서리를 핥고 있었다. 음냐, 꿀맛이구나. 하인들은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하여 거기 계십니까? 소란스러운 소리에 박만석이 번쩍 눈을 떴다. 으악 도둑이야, 내 돼지. 그가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좁은 구유에 낀 몸이 빠지지 않았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구유와 함께 바닥을 뒹굴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개밥 그릇에 들어와 있는 게야? 얼굴에 묻은 죽을 닦아내며 주위를 둘러본 박만석의 눈에 비단 이불 속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돼지가 들어왔다. 돼지는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더니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앞발로 눈을 비비고는 뻔뻔하게 하품을 했다. 꽥 잘 잤다. 박만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 이놈 감히 주인의 잠자리를 뺏고 주인을 여물통에 처박아 이게 짐승이 할 짓이냐. 하지만 하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미쳐서 돼지우리에 들어가더니 결국 스스로 돼지가 되고 싶어 구유에 들어간 주인의 기행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집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감마님, 돼지가 너무 사랑스러우셔도 그렇지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사랑스럽긴 개뿔 이놈이 밤사이에 나를 옮겨놓았대도 저놈은 악마야. 박만석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그의 몰골은 영락없는 인간 돼지였다. 반면 비단 이불 위에 앉아있는 황금 돼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후광이 비칠 정도로 고귀해 보였다. 그 순간 박만석은 깨달았다. 지난밤 자신이 잠든 사이 이 작은 악마가 자신을 짐짝처럼 들어 구유에 던져놓고 자신은 따뜻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음을 힘으로도 지능으로도 이제는 잠자리까지도 뺏겼다. 이 집의 진정한 주인 상전은 더 이상 박만석이 아니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던가. 박만석 대감이 돼지 구유에서 자고 돼지가 안방을 차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리부터 박대감네 돼지는 황금을 먹고 자라서 똥도 금으로 싼다더라. 밤이면 두 발로 걸어다니며 춤을 춘다더라. 하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박만석은 처음에는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으나 곧이어 장사꾼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옳거니 이것이 바로 위기 속의 기회로구나. 고기가 안 되면 구경거리로 팔면 될 것이 아닌가. 박만석은 즉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대문 앞에 큼지막한 방문 방웬을 써붙였다. 천하제일 신수 쉔쇼 황금돈 특별 공개 입장료 한 양 찾아 줄을 서시오. 이 돼지로 말할 것 같으면 백두산 산삼을 먹고 자라 털이 황금색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춤을 추는 영물 중에 영물입니다. 한 번 보면 무병장수하고 두 번 보면 자손이 번창합니다. 박만석이 꽹과리를 치며 호객 행위를 하자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개똥이네, 소똥이네 할 것 없이 쌈짓돈을 꺼내어 입장권을 샀다. 박만석은 돈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을 느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대로라면 쌀 500석 본전은 금방 뽑겠구나.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우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박만석이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개봉박두 전설의 황금돼지를 공개합니다. 그가 비단을 확 걷어냈다. 짜잔!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탄성이 아니라 탄식과 야유였다. 에게 뭐야 저게. 우리 아내는 황금돼지 대신 온몸에 시커먼 수검댕과 진흙을 잔뜩 바른 더러운 돼지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녀석은 황금빛 털을 감추기 위해 아침 일찍 부엌 아궁이와 진흙탕을 뒹굴고 온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자세는 또 어떠한가. 네 다리를 하늘로 뻗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누가 봐도 병들어 죽기 직전인 짐승의 몰골이었다. 박만석은 당황했다.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래? 야, 일어나. 어제처럼 춤을 춰보란 말이다. 박만석이 돼지의 엉덩이를 툭툭 쳤지만 돼지는 꾸액 하는 괴상한 비명만 지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끔찍한지 구경하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다. 이보시오 박대감, 이게 무슨 신수요. 그냥 병든 돼지 아니오. 내 돈 돌려주시오. 사기꾼이다. 군중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다급해진 박만석은 돼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놈아, 제발 한 번만 걸어라. 두 발로 걷는 거 잘하잖아. 어제 거울 보고 폼 잡던 그 모습 좀 보여달란 말이다. 박만석이 돼지의 앞발을 잡고 들어 올리자 돼지는 몸의 힘을 완전히 빼버려 축 늘어진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렸다. 그리고 박만석의 얼굴을 향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푸드득! 돼지의 엉덩이에서 묵직한 가스 살포가 이루어졌다. 지독한 냄새가 마당을 진동시켰다. 으악 내코 박만석은 냄새에 질식해 뒤로 나자빠졌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욕을 퍼부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천하의 사기꾼 박만석,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관에 고발하겠소. 순식간에 마당은 텅 비었다. 남은 것은 바닥에 흩어진 흙먼지와 박만석의 구겨진 자존심뿐이었다. 돈주머니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털려 홀쭉해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문이 닫히자 죽은 듯이 누워있던 돼지가 벌떡 일어났다. 녀석은 몸을 부르르 떨며 묻어있던 숯검댕을 털어냈다. 그러자 그 아래에서 눈부신 황금빛 털이 다시금 반짝였다. 돼지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박만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앞발로 박만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씩 웃는 듯한 표정으로 콧소리를 냈다. 꿀꿀, 수고했어. 파트너. 박만석은 허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미친 개지. 짐승하고 동업을 하려 하다니. 저놈은 나를 파멸시키러 온 게 분명해. 그날 이후 고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박 부자가 돈독이 올라 병든 돼지를 황금돼지로 속여 팔려다가 천벌을 받아 똥물 세례를 맞았다는 아주 치욕스러운 소문이었다. 박만석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이제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저 영악한 돼지만이 박만석의 몰락을 즐기며 점점 더 대담하게 집안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귀신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박만석은 마지막 수단으로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 작두탄 꽃분내를 불렀다. 집안에 요물이 들어와 가세가 기울고 주인이 미쳐간다는 소문을 잠재우고 저 괴상한 돼지에게 씌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었다. 마당에는 거대한 구판이 벌어졌다. 오방색 5가지 색천이 휘날리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덩기덕 쿵덕, 덩기덕 쿵덕. 무당꽃 분내는 화려한 신복을 입고 부채와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남의 집 귀한 터에 들어앉은 잡귀야.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박만석은 마루 밑에 엎드려 비나이다를 연발하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 돼지놈 몸에서 악귀를 뽑아주시고 다시 잘 찌는 미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구판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무당은 작두 위를 펄쩍 뛰어내려 돼지가 있는 제단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돼지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팥을 뿌리며 소리쳤다. 에이, 퇴퇴, 썩 꺼져라. 보통 짐승이라면 놀라 날뛰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비단 방석 위에 앉아있던 황금 돼지는 그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앞발을 들어 얼굴에 묻은 파탈을 털어낼 뿐이었다. 그러고는 제단 위에 올려진 고사 머리 삶은 돼지 머리를 보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제 뒷발로 퍽 하고 차버렸다. 네구르르. 삶은 돼지 머리가 무당의 발치로 굴러 떨어졌다. 순간 구판에 정적이 흘렀다. 무당 꽃분내가 멈칫했다. 그녀는 돼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고 붉은 눈동자 속에서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무당의 동물적 본능이 경고했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다. 잡귀 따위가 아니다. 무당은 살기 위해 즉시 태세를 전환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갑자기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공포와 생존 본능이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요. 박만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 꽃분내, 왜 그러는가? 귀신이 너무 센가? 무당이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공수신이 내린 말이었다. 이 미련한 놈아, 내 눈에는 내가 돼지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용롱, 이 여의주를 물고 앉아 계신 형상이 보이거늘 감히 누구에게 팥을 뿌리고 부적을 붙이느냐? 용이라니 저건 분명 돼지인데. 닥쳐라. 이분은 너희 가문을 다시 일으키러 오신 돈신 툰셴, 돼지신 이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네 고조할아버지께서 업을 씻고 복을 주러 축생의 탈을 쓰고 오신 것이다. 고조할아버지요. 박만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렇다. 그런데 내 놈이 감히 조상님을 굶기고 매질하고 구유통에 처박아 내 놈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그래서 네 재산이 줄줄 새는 것이다. 박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벼슬에 미친 자신을 꾸짖으러 조상님이 오신 것인가. 그 신묘한 능력과 사람 같은 행동들이 다 설명이 되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무당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지금 당장 이분을 안방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상석에 모셔라.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2첩 반상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큰 절을 올려라. 만약 이분의 심기를 한 번이라도 더 거스르면 내 놈 집안은 멸문지와 가문이 멸망하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무당은 혼절한 척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박만석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돼지 앞으로 기어갔다. 황금 털을 가진 돼지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박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상님, 불초 후손 만석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돼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굴욕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차라리 신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하구나. 돼지는 엎드린 박만석의 상투를 앞발로 툭툭 쳤다. 마치 그래,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있는 가장 크고 맛있는 시루떡을 입에 물고 우물거렸다. 그날부터 박만석의 집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만석은 아침마다 돼지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고 돼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하인들은 돼지를 돈신대감 툰 셴다젠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박 부자가 드디어 미쳤다고 혀를 찼지만 박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굳게 믿었다. 이 돼지만 잘 모시면 언젠가 벼슬도 주고 잃어버린 돈도 돌려줄 것이라고. 그것이 헛된 희망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인 줄은 모른 채 돼지는 이제 살을 찌울 필요도, 걷는 척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존재만으로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가 된 것이다. 평화롭던 적어도 겉으로는 박만석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안싱유 씨가 나주 고을에 당도했다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어사가 가져온 왕명 왕밍이었다. 곧 있을 대비마마의 산수연 80 새 생신을 맞아 전국 팔도의 기이한 짐승들을 진상품으로 올리라는 어명이었다. 박만석이 퍼뜨린 황금돼지 소문은 이미 한양까지 흘러들어가 있었다. 소문 속의 돼지는 집채만 하고 입에서 서기를 뿜으며 춤을 추는 신수였다. 박만석은 사색이 되어 안방을 서성거렸다. 망했다. 멸문지화다. 조정에서 기대하는 건 호랑이만 한 돼지일 텐데 저 쥐방울만 한 녀석을 내보냈다가는 임금을 능멸한 기군망상 치준 왕샹죄로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는 돼지를 쳐다보았다. 돈신 대접을 받으며 더욱 윤기가 흐르는 황금 돼지는 여전히 강아지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 절망에 빠진 박만석의 눈에 소미불이 들어왔다. 그래, 부피를 늘리면 된다. 털이 북실북실해서 커 보이는 척하면 될 것이야. 박만석은 하인들을 시켜 목화솜을 산더미처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싫다고 발버둥치는 돼지를 붙잡고 솜을 칭칭 감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솜을 두껍게 두르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히자. 돼지는 마치 거대한 눈사람 혹은 뚱뚱한 양처럼 보였다. 비록 걸음은 뒤뚱거렸지만 얼핏 보기에는 덩치가 꽤 커 보였다. 박만석은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멀리서 보면 통할 것이다. 이윽고 대문 밖에서 어사출두요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마당에는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다. 갓을 깊게 눌러쓴 채 날카로운 눈매를 빛내는 암행어사 김정학대감이 상석에 앉았다. 네가 박만석이냐? 소문의 그 황금돼지를 대령하라. 내 직접 확인하고 한양으로 압송하겠다. 박만석은 덜덜 떨며 큰 절을 올렸다. 예, 대감마님. 다만 이 신수가 워낙 부끄러움이 많고 추위를 타서 옷을 좀 두껍게 입혔습니다요. 박만석은 하인들과 함께 손뭉치 돼지를 끙끙거리며 들고 나왔다. 돼지는 갑갑함에 짜증이 난 상태였다. 솜 때문에 덥고 털이 간지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어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후, 덩치가 제법 있구나. 헌데 움직임이 왜 저리 둔하냐? 아, 그것은 신수께서 지금 깊은 명상에 잠겨 계셔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돼지의 콧구멍으로 목화솜 부스러기 하나가 쏙 들어갔다. 돼지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전조였다. 박만석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참아, 제발 참아라, 조상님. 하지만 생리현상은 신도 막을 수 없는 법. 돼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지를 뒤흔들 기세로 재채기를 터뜨렸다. 에퀴구액, 그 반동은 엄청났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돼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솜 덩어리와 비단옷이 사방으로 폭발하듯 터져 나갔다. 마치 한방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얀 솜이 마당을 뒤덮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서 알몸에 자그마한 황금 돼지가 로켓처럼 튀어나갔다. 꿀, 돼지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더니 정확하게 어사의 찻상 위로 착지했다. 찻잔이 넘어지며 뜨거운 차가 어사의 관복 위로 쏟아졌다. 돼지는 어사의 무릎 위에 앉아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표정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남은 솜털들이 어사의 수염과 가끈에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만석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어사의 얼굴은 찬물과 솜으로 범벅이 되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광운들은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전하, 아니, 어사대감, 저것이... 박만석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끝이었다. 사기죄, 모독죄, 그리고 어사의 옷을 더럽힌 죄까지. 박만석은 눈을 질끈 감고 처분만을 기다렸다. 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사의 무릎 위에 앉아있던 돼지가 갑자기 어사를 올려다보며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짧게 울었다. 꿀, 그리고는 젖은 어사의 옷자락에 자신의 황금빛 털을 비비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앙증맞고 뻔뻔한지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숨을 멈췄다. 과연 저 엄격한 어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박만석의 운명은 촛불 앞에 등불과도 같았다. 박만석이 숨을 멈추고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푸하하하하하하하.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찬물을 뒤집어 쓴 암행어사 김정학 대감이 배를 잡고 넘어갈 듯 웃어대고 있었다. 아이고 배야, 내 평생 이렇게 당돌하고 기가 막힌 짐승은 처음 보는구나. 박만석은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다. 어사가 충격으로 실성한 것인가? 대감마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부디 단칼에 베어 주시옵소서. 김대감은 웃음을 겨우 멈추고 가끈에 묻은 솜을 털어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냐? 배단이 상을 내려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쌍기라니요. 김대감은 무릎 위에 앉아있는 황금 돼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돼지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어사의 손길을 즐기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박만석, 내 놈은 참으로 운이 좋은 놈이다. 아니, 천기를 읽는 눈이 있는 게지. 사실 이번에 내가 내려온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이한 짐승을 찾기 위함이 아니다. 어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했다. 대비마마께서는 요즘 궁궐 생활을 무료해하고 계신다. 호랑이, 곰, 거대 잉거, 이런 덩치 큰 짐승들은 냄새나고 무섭다며 질색을 하셨지. 마마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품에 쏙 들어오고 비단 옷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귀엽고 깜찍한 살아있는 장난감이었다. 박만석의 눈이 동그라졌다. 그렇다 전국의 관리들이 덩치 큰 놈들만 찾아다닐 때 너만이 마마의 심중을 꿰뚫고 이런 초소형 황금 돼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게다가 이 윤기 나는 털, 사람을 홀리는 눈빛, 심지어 찻상을 엎어버리는 이 당당한 성품까지 그야말로 마마의 취향을 저격할 천하제일의 보물이다. 김대감은 돼지를 자신의 넓은 솜에 슬리브 안에 넣어보았다. 돼지는 쏙 하고 들어가더니 얼굴만 빼꼼 내밀고 꿀꿀거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앙증맞은지 어사의 얼굴에 아빠 미소가 번졌다.
보아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매돼지, 슬리브 피그로다. 박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옥문 앞에서 천국으로 엘리베이터를 탄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손뭉치로 덩치를 키우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스쳐 지나갔다. 아,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작아서 다행이다. 작아서 살았다. 박만석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는 언제 벌벌 떨었냐는 듯 어깨를 펴고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아묘, 제가 누구입니까? 이 박만석이 데비마마의 깊은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돼지를 만들기 위해 제가 쓴 산삼만 수백 불이요.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며 애지중지 키웠습죠. 돼지가 소매 속에서 박만석을 째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흥, 거짓말쟁이.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패를 꺼내 들었다. 좋다, 박만석. 너는 이 황금돼지를 데리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이다. 대비마마께서 기뻐하시면 내 놈에게도 큰 벼슬이 내려질 것이다. 벼슬이요? 아이고 대감마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박만석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평생의 소원이었던 벼슬길이 열린 것이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만세를 불렀다. 우리 대감마님, 만세, 황금 돼지 만세.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오직 한 존재만이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사의 따뜻한 품에 안긴 돼지는 박만석을 내려다보며 묘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승리의 눈빛이자 앞으로 닥칠 박만석의 고달픈 운명을 예고하는 눈빛이었다. 돼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한양 궁궐이라 거긴 산삼보다 맛있는 게 더 많겠지. 그리고 박만석, 너는 이제 내 소나기, 아니 내 발굽 아래에 영원히 갇힌 거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한양 궁궐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다. 박만석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벼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전속 하인으로 취직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양의 궁궐은 화려했다. 붉은 기둥과 황금색 기와가 눈부시게 빛나는 대전에서 박만석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다. 단상 위에는 데비마마가 황금돼지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다. 오호호, 세상에 이리도 귀여운 생명체가 있다니. 내 살다 이토록 영롱한 눈빛은 처음 보는구나. 털이 마치 비단 같고 몸집은 내 손바닥만 하니 실로 하늘이 내린 보물이로다. 돼지는 데비마마의 품에 안겨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궁녀들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내시들이 껍질 벗긴 포도를 대령했다. 돼지는 입만 벌려 포도를 받아먹고는 씨는 투이하고 뱉어냈다. 그 씨가 내시의 이마에 맞았지만 데비마마는 오히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어머나, 투포포도씨 백기 실력도 일품이구나. 박만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성공했다. 저 요물이 마마의 혼을 쏙 빼놓았어. 이제 내게는 정승 판서 자리만 남았다. 이윽고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봐라, 박만석은 듣거라. 예전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네오는 희귀한 신수 셴쇼를 진상하여 데비마마를 기쁘게 한 공이 지대하다. 이에 과인이 너에게 특별히 관직을 내리노라. 박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주 목사 아니면 형조 참판.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다. 박만석을 종육품 주부에 봉하고 신설된 관청인 양돈사 돼지를 기르는 관청의 책임자로 임명하노라. 종육품이요 양돈사요. 박만석은 귀를 의심했다. 종육품이면 시골 양반에게는 감지덕지한 벼슬이었으나
관청 이름이 불길했다. 왕이 말을 이었다. 이 황금 돼지는 성정이 까다로워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한다고 들었다. 오직 어릴 적부터 키워온 너만이 이 신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터. 네가 궁궐에 상주하며 이 신수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모든 일을 전담하도록 하라. 이것은 어명 유밍이다. 예, 전하. 그러니까 제가 돼지 똥을 치우란 말씀이신지. 어허, 감히 어명을 거역하려는가. 만약 돼지의 몸무게가 줄거나 털의 윤기가 사라지면 네 목을 칠 것이니라. 박만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벼슬은 벼슬인데 내용은 고급 머슴이나 다름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대비마마 품에 안긴 돼지가 박만석을 쳐다보며 씩 웃고 있었다. 녀석은 앞발을 들어 박만석에게 까딱까딱 손짓을 했다. 이봐 박주부, 뭐 해와서 포도 껍질 안 까고. 그날부터 박만석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비단 관복을 입고 사모 관모를 썼으나 손에는 붓 대신 빗과 수건이 들려 있었다. 아침에는 전국의 산의 진미를 골라 돼지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점심에는 돼지의 황금털이 엉키지 않도록 한 올 한 올 빗질을 해야 했으며 저녁에는 돼지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야 했다. 심지어 돼지가 용변을 보면 박만석은 황금 요강을 대령하고 그 냄새를 맡으며 건강 상태를 점검똥 검사해야 했다. 세월이 흘렀다. 박만석의 검던 머리에는 흰 눈이 내리고 허리는 굽어갔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가 모시는 황금 돼지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늙지 않았다. 여전히 새끼 돼지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탱탱한 피부와 윤기, 나는 털을 자랑하며 늙은 박만석을 부려먹고 있었다. 어느 봄날 늙어버린 박만석은 궁궐 후원에 정재 앉아 돼지를 무릎에 앉히고 멍하니 꽃을 바라보았다. 헤어호, 내 팔자야. 벼슬을 하면 호령하며 살 줄 알았더니 평생 돼지 상점만 모시다 가는구나. 그때 무릎 위의 돼지가 박만석의 쭈글쭈글한 손등을 혀로 핥았다. 그것은 위로였을까? 조롱이었을까? 박만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고 묘한 전우에마저 느껴졌다. 그래, 너도 징하다. 어찌 그리 크지도 늙지도 않느냐. 혹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게냐. 돼지는 대답 대신 편안하게 하품을 하며 박만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물론이지. 내 욕심이 끝이 없었듯 나의 복수도 영원할 것이야. 자, 이제 등 좀 긁어봐. 박만석이라는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궁궐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진다. 조선의 어느 왕 때 늙지 않는 신비한 황금 돼지가 있었고 그 옆에는 항상 돼지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돼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늙은 관리가 있었다고. 욕망의 끝에서 얻은 것은 결국 영원한 봉사였다. 그것이 바로 결코 자라지 않는 돼지가 인간에게 내린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형벌이었다.